순욱은 조조의 세력 강화에 있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을 세운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조조의 기틀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져지지 못했을 것이며 천하의 패권은 아마도 전혀 다른 주인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조의 초기 기반이었던 연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수습하고 헌재를 맞이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끔 설계한 것도 순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조조가 위공의 자기를 받으려 하자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정치적 실각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순욱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실무 참모의 최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조조를 섬기며 수많은 군략과 정치 계책을 함께 구상한 최측근이었지만 그의 충성은 어디까지나 조조라는 개인이 아니라 한나라라는 이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힘이 그 이념을 부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조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점차 황제의 권위를 넘보고 폐업의 끝을 정통성의 찬탈로 이끌어가려는 기색을 드러내자 순욱은 더 이상 조조의 길을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단지 자기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욱은 조조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일파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으며 이러한 그의 입장은 곧 조조의 통치 철학과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주군의 힘이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주군의 권력이 이념 자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순욱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조 정권의 새로운 질서 속에 자리를 잃고 조용히 퇴장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순욱은 스스로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며 조조의 권력을 뒷받침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허수아비 안에 담긴 한나라라는 오래된 정치적 이상과 도덕적 질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혈육의 충성도 아니었고 단지 권력에 대한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순욱은 한 시대를 관통했던 유교적 신념의 정통성을 스스로의 의지로 수호하려 했고 그 가치 앞에서 자신의 자리마저 내려놓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절한 것은 단지 하나의 자기가 아니라 그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영원히 잃게 될 어떤 더 큰 명분이었습니다. 천자의 허상 너머에 있는 수백 년 제국의 정통성과 한민의 정신을 지탱하던 정치적 이상을 지키고자 한 순욱의 선택은 수많은 후대 사가들로 하여금 그를 왕자를 거부한 충신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천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 속에서 순욱은 오히려 자신의 주군의 뜻에도 반대하며 그 천자라는 존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권력을 만든 자이면서 권력을 거부했고 조조의 폐업을 설계한 자이면서 그 폐업의 완성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철학과 정치적 이상이 마지막으로 버틴 내면적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끝에 선 사람이 바로 순욱이었습니다. 순욱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조조 정권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위상을 누렸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조조 정권의 성장 과정에서 순욱이 맡았던 인재 선발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 공적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욱 피라미드라는 표현을 농담처럼 쓰곤 하지만 그 표현 속에는 순욱이 당시 조조 진영에서 얼마나 방대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기용했는지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정치적 안목을 바탕으로 수많은 명사와 사대부들을 조조 진영에 끌어들였고 이로 인해 조조 정권은 단순한 무력 집단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사족 세력의 지지를 획득한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천거한 인재들 중에는 후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인물들이 다수 있었으며 그 기반이 된 것은 바로 순욱이 속한 영천 호족 출신 명사층의 인재풀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순욱은 단순히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조조 세력 전체의 정치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 기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영입 작업은 단지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서 탕류파로 대변되던 조조 가문과 청류파로 대표되던 영천 명사 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순욱이 단순히 영천 출신이라는 혈연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잡으며 영천 호족 집단을 하나의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탕류파의 조조와 청류파 명사들 사이에 신뢰를 맺게 하며 영천 호족의 지도자로 기능하였습니다. 순욱 개인이 이끄는 정파로서의 실체는 없었지만 당시 조조 정권 내부에서 그를 중심으로 명확한 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후한 말기 군웅할거가 본격화되며 정치 질서가 무너질 때 많은 호족들은 지역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명망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무력 기반이 없었던 이들로서는 독자적으로 정세를 주도하기보다는 유력 군벌의 휘하에 들어가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였고, 그런 상황에서 순욱이 조조와 손을 잡고 중심 세력에 안착한 것은 영천호족 전체가 생존하고 정치적 발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씨, 진군, 순시 일가 등 후에 권력의 중추로 성장하는 많은 가문들이 당시에는 소극적인 생존 전략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순욱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물론 영천 명사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당처럼 결속되었거나 순욱을 절대적인 영도자로 추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서에서도 이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뚜렷이 활동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욱이 정치적 판단과 행동력, 그리고 조조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 지적 정치적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정치 실무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조조 정권 내 정치 질서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순욱과 그가 조조에게 추천한 수많은 명사들은 단순한 문사나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 지성 집단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유교적 소양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 인텔리 집단이었고, 무엇보다 정통성과 명분이라는 가치를 행동의 중심에 두고 있던 이상주의적 지식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 명사 집단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순욱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욱이 조씨 일가의 방향성, 특히 조조 개인의 권력 확대가 한나라의 법통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전개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는 단순한 이견 제시를 넘어 정치적 반대파로 돌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긴장감은 훗날 조씨 일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조 생전에는 그가 장악한 실권과 카리스마로 인해 정치적 분열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조비조회로 이어지는 2세대 위정자 시기에 이르러서는 순욱의 후손을 포함한 영천 명사층이 조씨 일가와의 거리감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명분과 이념을 우선하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버릴 수 없었고, 조씨 정권의 권력 중심이 실리와 무력 위주로 편향되자 자연스럽게 같은 영천 청류파 출신으로 정치적 이상과 정통성을 내세우던 사마씨 세력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흐름은 위나라 말기 사마의 가문이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곧 순욱이 남긴 유산이 조씨 정권을 지탱함과 동시에 무너뜨린 이중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조조의 또 다른 중신이었던 동소가 순욱에게 위공자기와 관련된 논의를 꺼냈을 때 순욱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단지 개인의 충정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정통과 명분을 거스르는 정치적 방향에 대한 유교적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조조의 권력 의지와 순욱의 이념적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순욱은 공융처럼 직접적인 풍자나 조롱의 형태로 자신의 반대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 방식은 훨씬 깊고 위험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유연하게 흐르던 유교를 원형 그대로의 유교로 되돌려 조조의 야망을 견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조가 황제를 옹립하는 권신에서 황제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실질적 통치자로 넘어가려는 찰나 순욱은 그 벽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조조에게는 불편한 정치적 견제였고, 이는 곧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조조가 순욱에게 빈 그릇을 보냈다는 일화를 주목합니다. 이 일화는 정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시춘추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조조가 순욱에게 밥이 담기지 않은 빈 식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너는 더 이상 내 권력 안에서 나눠 가질 밥이 없다, 혹은 쌀이 아깝다는 일종의 정치적 절연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조조는 그를 직접 제거하는 대신 실각만 시키고 정치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며, 이는 정치적 안목의 의사 전달 방식으로 보아도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순욱이 자살을 택한 것은 조조의 의도에 따라 순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자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권력 구조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낸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욱은 결국 한나라를 지키고자 한 자신의 신념을 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허울뿐인 황제가 아니라 유교적 질서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이라는 정치적 이상과 도덕적 체계였습니다.
순욱은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권세가 무도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모든 정치적 판단과 군사적 행동은 반드시 의와 충의 이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원천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 몸에 익혀온 유교였고, 그 신념은 권력이라는 현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융처럼 사상적 표현을 조롱과 풍자의 형태로 드러낸 인물들이 있었다면 순욱은 그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그는 감정의 돌출이 아닌 절제된 언행과 조심스러운 외교술, 그리고 치밀한 정치 설계로 조조 정권 내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최소한의 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도 최종적인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이상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때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작업에 관여했으면서도 그 허수아비를 통해 명분을 지키고자 했던 이중적 정치 설계를 감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순욱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정권이 그 정통성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순간 순욱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고, 조조의 폐업이 더 이상 한나라를 위한 수단이 아닌 새로운 왕조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자신의 사상이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당대 최고 수준의 정치가이자 유학자로서의 식견을 갖춘 순욱조차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자살이라는 방식 외에는 아무런 돌파구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큰 아이러니를 안겨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이념과 권력이 충돌할 때 사상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있었으나 힘이 부족했고, 도덕은 있었으나 체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정치는 있었으나 정의는 그 안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순욱 개인의 최후가 아니라 유교 정치 이상이 후한 말이라는 혼란의 시기 속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한계의 상징이었으며, 또한 후일 권력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순욱이 세상을 떠난 이후 조조는 여전히 대군벌이자 정치 실권자로서 중원을 호령하였지만 그 통치력과 전략적 균형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욱 생전에도 조조는 실패를 경험하였고, 때때로 판단착오나 전술적 실수로 위기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조는 순욱을 비롯한 참모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 큰 성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반면 순욱이 떠난 이후에 조조는 위기를 넘기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성장의 발판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순욱은 단지 전략가나 참모의 역할을 넘어 조조에게 있어 통치 윤리와 명분의 설계를 조율해주던 정치적 필터였습니다. 조조가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유능한 권력자였던 반면 순욱은 그 권력의 정통성과 이상이라는 틀을 입혀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순욱이 사라진 뒤 조조의 폐업은 일정한 궤도 안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정치적 안정성 역시 위태로워졌습니다. 실제로 후대에는 순욱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 조조의 체제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면 사마의 일가가 권력을 찬탈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씨 가문의 세력이 사마씨에 의해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순욱 사후 조조 정권 내부의 사상적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점에 있다는 시각입니다. 더 나아가 순욱의 정치적 태도와 한나라에 대한 충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약 조조가 유비처럼 유씨 황족의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순욱은 과연 조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도 반대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가정이지만 순욱의 일관된 태도를 통해 이 물음에 일정한 답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순욱은 분명한 황실이라는 체제, 즉 유교적 정통성과 제도적 정당성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황제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한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상징과 그 체제를 구성하는 이념의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헌제를 보호하고 조정의 권위를 활용하는 데 앞장섰지만 헌제 본인에게 인간적 애정이나 정서적 충성심을 드러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황제마저도 정치를 위한 수단처럼 냉정하게 활용했다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황실의 후손이면서도 실제로 무력한 군주였던 헌제에겐 냉혹할 수 있었고, 반대로 만약 조조가 유씨 황족 출신이었고 그 혈통을 기반으로 황위에 오르려 했다면 순욱이 이를 반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의 충성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있었고 혈통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한 정치체제의 변화 자체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는 곧 순욱이 단순히 보수적인 유교주의자나
황제에 집착한 충신이 아니라 이념과 현실, 체제와 권력 사이의 균형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고민했던 정치 사상가였음을 시사합니다. 순욱의 정치적 태도는 매우 복잡하고 냉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황제나 황족이라는 혈통 그 자체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제도와 정치적 질서, 즉 유시의 한나라라는 명분과 정통성에 충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순욱은 조조가 헌제를 형식상의 주군으로 삼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며 통치 질서를 재편해갈 때조차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황후를 비롯한 동기인 세력 즉 황제의 외척 세력들을 축출하고 황실 내부 권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을 때에도 순욱은 침묵하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따르거나 권력자에게 기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황제 개인보다는 황제라는 제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황제라는 존재가 실질적 통치를 하지 않더라도 유씨 왕조의 깃발이 유지되는 한 그 명분은 살아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욱조차도 조조가 위공자기를 받으려 하고 결국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세우려는 조짐을 보이자 그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황제가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을 용인했지만 한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자신을 걸고라도 맞섰다는 점은 그의 충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한나라라는 질서와 정통성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은 순욱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유교적 정통성과 현실 정치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 균형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이상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연함과 타협을 요구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일정 부분 그에 맞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타협과 현실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기준선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으며 조조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더는 함께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후세에 전해진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조조가 유비처럼 유씨 황족의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순욱은 조조의 찬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얼핏 보기엔 순욱이 체제의 유지보다 혈통을 더 중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은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순욱은 한나라라는 정치적 제도와 명분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그 안에 개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조조가 유씨 혈통을 지닌 황족이었다면 비록 찬탈의 형식을 띠더라도 유씨 정통성이라는 외형은 보존되는 셈이었고 이에 따라 순욱은 조씨 정권이 가져올 실리적 이익과 정치적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는 실리와 이상 사이의 균형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인물이었고 정통성의 형태만 유지된다면 정치체제의 조정이나 권력의 이전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순욱이 단순한 충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대의 이상을 쥐고 있던 사상가이자 그 이상을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던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충성은 감정도 혈연도 아닌 사상과 원칙 그리고 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욱이 한나라의 정통성에 충성했던 이유를 단순히 형식적 유교 명분론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의 탁월한 식견과 역사적 안목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조조의 찬탈을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한 권력 이양이 미래에 초래할 참혹한 대혼란과 유혈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록 순욱이 그런 난세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역사를 탐독하고 고전 속의 정치적 교훈을 체화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탐독했을 춘추, 사기, 한서, 그리고 전국책 등에 기록된 수많은 권력 찬탈과 왕조 교체의 사례들은 대부분 정통성이 무너질 때 사회 전체가 겪는 혼란과 파국의 구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주나라의 통치가 약화되었을 때 천자는 존속했으나 실질적인 질서는 붕괴되었고 춘추 전국 시대라는 수백 년에 걸친 군웅할거와 피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이 실패로 끝나자 항우와 유방의 초안전이 벌어졌고 민중은 참혹한 전쟁과 약탈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또한 전한 말기 왕망이 정권을 탈취하고 신나라를 건국한 사건 역시 순욱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신나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붕괴되었고 그 후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유혈 충돌과 지방 세력의 군벌화, 밀란이 이어지는 대혼란기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은 단지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기본적 생존이 위협받는 파국적 국면이 뒤따랐음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순욱이 만약 조조의 황제 즉위를 반대한 근저에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의 반대는 단순한 명분 차원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전체의 존속과 질서를 위한 현실적 우려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조조라는 개인이나 조씨 정권 자체를 경계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라는 법통의 줄기를 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실천적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분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명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무질서와 고통이 따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 선을 넘게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순욱은 단지 유학자로서의 정통성을 수호하려 했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전례 속에서 정치적 참화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실천적 지식인이자 예방적 정치 사상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조에게 자기를 반대한 것은 유교 경전이 말하는 충의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가 경고해온 무수한 전례들이 똑같은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욱은 그렇게 다가올 대혼란의 미래를 막기 위해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권력자 조조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그가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한나라의 법통 안에서 천하를 통일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를 지필한 진수는 순욱에 대해 뜻은 있었으나 그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그의 정치적 이상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고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나라의 몰락은 결국 그의 사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위나라로 왕조를 바꾸어 버린 것은 단지 정권의 교체에 그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한이라는 제국의 법통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한 시대를 지탱해오던 정치적 질서와 도덕적 가치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욱은 바로 그 신호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는 조조의 폐업이 정당한 길로 수렴되길 바랐고 힘이 질서를 이끌되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조조의 권력 의지와 충돌했고 결국 자신의 재능이 끝까지 꽃피기도 전에 이념의 좌절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순욱은 왕자지제, 곧 왕을 보필할 제목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로 조조를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자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핵심 설계자였으며 조조 정권의 정신적, 이념적 기틀을 다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모시던 군주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자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철학과 이상이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왕자를 세워놓고도 그 왕자가 뜻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스스로 그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인재였고 냉철한 현실 감각을 갖춘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이념을 신념으로 간직한 정치 철학자였지만 그 모든 것이 현실의 권력 앞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딜레마 속에서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욱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닌 이상과 현실, 충성과 권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갈등의 한 표상이었으며 그가 막으려 했던 정치적 혼란은 그의 부재 이후에 가차없이 현실이 되어 조씨 정권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정치적 명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한 사람의 품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